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싱크포벨의 박지환입니다. 그 제목이 당신이 키운 아이, 아시겠지만 그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기술적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아이를 좀 잘 낳았는데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유해 컨텐츠를 보면서 이 아이가 민주적 가치를 지니고 어떤 올바른 윤리적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잘 좋은 환경을 맞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진흥화협회 부회장하고 디지털 기술 분과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소프트웨어 퀄리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쪽 활동을 하면서 한국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부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입구에 들어오시면 노란색 꿀벌 컨셉을 한 부스라고 하는데 왜 꿀벌인지는 아직은 공개 안 하고 있고요. 그에 보면은 저희가 좀 가진 게 많지 않다 보니 항상 이 부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특히 오늘 이 동대문이 디자인으로 좀 컨셉을 잡은 그런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아니었나 봐요. 저희만 열심히 좀 대량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이런 컨퍼런스 나갈 때마다 디자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께서 항상 물어보세요. 되게 가성비 좋게 저희가 잘 꾸미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비용으로 부스를 좀 예쁘게 꾸밀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회사에 파리지앵에서 디자인 공부를 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긴 해요. 저희 회사에 한 명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좀 말을 바꿨습니다. 회사에 파리지앵에서 디자인 공부를 한 사람이 GPT를 잘 쓰면 하루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보신 그 부스에 있는 그런 컨텐츠 헤드라인, 심지어 이런 이미지까지 전부 다 GPT 이용해서 하루 만에 그냥 다 만든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되게 아쉬운 세상이 왔죠, 이제는. 네,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아시겠지만 수능 데이예요. 제가 딱 보니까 여기 수능 안 보셨을 만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신 연령대이신 것 같은데 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수능을 본 사람입니다. 못 믿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좀 안타깝게도 1회를 봤어요. 수능 첫 해였죠. 그때 기억이 아직도 전 생생한데 이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선생님들도 모르시고 강사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수능을 2번 봤어요. 1년에. 그리고 더 좋은 점수를 제출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신기하게도 첫 번째 수능과 두 번째 수능의 평균 점수가 40점이 떨어집니다. 즉 3개월을 더 공부한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점수를 낸 사람은 없어요. 다 첫 번째 점수만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점수가 좋아서 바로 본고사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런 되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 평소에 자신이 공부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운이 좋게 좋은 결과를 낸 사람도 많았고 저처럼 되게 불운한 쪽에 가서 몇 년 더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은 되게 상처가 있고 당황을 했어요. 이제 인공지능도 수능 같은 시험을 보는 세상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다고 하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선언하셨고 좀 전에 앞에 다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내가 만든 인공지능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과 함께 과연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책무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든 어떤 가공식품이 식약청의 그런 통과 기준을 맞춰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기업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거부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 수능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험 과목은 뭐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이런 규제나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온다라는 건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과기부의 용역을 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고 하는 이 가이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율주행 의료 공공사회 분야를 개발했고요. 금융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수주를 받아서 금융위에서 좀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은 포기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채용 스마트 치안 그리고 GPT 생성형이라고 해서 저희는 완료해서 과기부에 드렸는데 아직 조금 마지막 편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교육이나 이런 가이드들이 사용자들한테 윤리적 의식을 인식시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각별하게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투철하게 교화하거나 설득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인공지능은 기술로서 철저하게 통제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게 막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당한 인공지능도 아니겠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는 대다수의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들은 그것을 만든 개발자가 극도의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방법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터진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자들의 윤리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부터 저는 되게 어색한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이드를 보시면 윤리적 요건에 맞춰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다 조사를 해놨고요. 저희 회사에 좀 보셨으면 외국인들이 좀 아까 있었을 것 같아요. 노란색 옷 입은 한 20여 개국에 계신 외국분들께서 다 석박사급 되시고 전 세계에 있는 표준, 논문,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연구 내용들 다 조사해서 담은 내용이에요. 물론 다는 못 담았죠. 왜냐하면은 잘못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알려드린 것도 또 하나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숙도 수준이라고 해서 이건 세상에서 검증된 기술, 이거는 시도적인 기술 이렇게 좀 많이 분류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걸 보셔서 저처럼 수능 때 되게 어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공부하고 개발하면 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걸 개발해서 딱 보여드렸을 때 정말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방대한 내용을 다 담았냐. 그런데 올해 딱 하니까 다들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걸 다 통과해야 됩니까? 저희는 참고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왜 통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을까? 이거 왜 그러지? 당연히 그 인증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교롭게도 드린 이 개발 가이드는 과기부에서 사용하고 계신 그 가이드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인증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드린 적도 없고 불가능하다. 왜? 세상에는 모든 AI가 여기 있는 그 800개에 달하는 그런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의 걱정을 우리가 왜 하는지를 좀 더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능이 두려운 게 아니죠. 아직 기억은 안 나지만 30년 돼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선배가 있으면은 되게 내가 잘 슬기롭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 인공지능의 목표가 뭐고 현재 상태가 어디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만든 AI 서비스가 어떤 산업에서 특수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며 그 서비스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것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윤리적, 법적, 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야 내가 뭘 준비할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체대를 갈 학생한테 음악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역사학과를 들어갈 친구들이 구태여 과도하게 물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다. 이것을 저희가 테일러링이라고 합니다. 옷에 맞추게 하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되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공공에서 있어요. 저희가 이거 공개 못 해드리는 이유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희 여태까지 이런 형태의 되게 많은 자산들을 검색하시면 세상에 되게 많이 도네이션 해드렸거든요. 나이파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드린 것들이 그런 국가기관 사이트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못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다 받지 않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어떤 의료 상담을 하시는 전문가가 나의 상태를 이해하고 당신은 이런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 범위 설정을 하시는 거죠. 필요하면은 엑스레이만으로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CT나 MRI까지 찍어야 되는 그런 수준에 대한 방향도 해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진단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는 가이드이고요. 그런데 선무당이 더 무섭다고 이 표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면은 당장은 뇌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안과를 가라는 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공개를 못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 제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일단 나의 조직적 능력이 있고 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최종적으로 내가 중간중간에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거 저기 밖에 나가면 되게 크게 있는데 사진 거기서 찍으시는 게 더 고해상도로 잘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무엇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해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냐라는 거죠.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윤리와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하위 소송도 필요하고요. 잘 안 보니까 밖에 나가서 큰 걸로 보세요. 여기 질문지들을 보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표준과 여러 기관들에서 진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법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저희가 진단 문항이 한 8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통해서 상당히 세분화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가 나오고 이후에 나의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갭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짜임새 있는 전략이 나오는 거고, 지식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는 거고, 문제가 어려우면 멘토링을 지원을 하는 것이며, 능력이 안 되면 컨설팅으로 가서 대신 해결해주는 전략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이 만든 인공지능 서비스가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안전하고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게 할지를 저희는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할 일도 아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는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체계적인 지원이냐, 과연 개발자들을 불러다 놓고 윤리적인 어떤 인식을 주입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에 계신 분들이 과도하게 비윤리적이라서 그런 문제가 터뜨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갖고 계신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기술이 필요한 방법이죠. 그런데 좋은 의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좋은 임상실험 환자요.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의학 정보가 맞는지 확인이 될 텐데, 저희가 한 20여 개 기업 지금 컨설팅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다들 저희한테 부정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왜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거짓말 하잖아요. 어제 술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할 거고, 분명히 간 안 좋은데 뭐 피로해서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저는 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목표가 뭐야라는 건강이 아니라 내 주치의를 속이기 위한 목표가 이상하게 생겨요. 좀 약간 꾸중 듣는 것도 싫고 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기업분들도요.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치부를 드러내진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낸 치부가 나중에 어떻게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임상실험 환자를 못 찾아서 결국 영국에 있는 상장사를 지금 섭외가 됐습니다. 그 확정은 아니고 부사장까지 컨펌을 받았는데 지금 다음 주에 최종 대표이사가 승인하면은 영국에 있는 상장회사고 한 제가 알기로는 6천억 정도 매출 내는 그런 IT 회사고요. 그쪽에서 되게 흔쾌히 레드팀이 준비되어 있고 그 레드팀이 또 법률팀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진단 모델이 충분히 산업에서 더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 저는 레드팀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컨설팅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법률팀이 없어요. 스타트업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법률팀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춰놓은 그런 진단 모델이 좀 더 맞을 수가 있겠다. 저희는 법을 못하죠.
저희는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인 법무법인 원에서 그런 아까 보셨던 그런 진단에 대한 법적인 영역들을 상당 부분 많이 반쪽을 채워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신뢰성에 대한 기술적 도전일까? 아니면은 이 산업을 미래의 우리 하나의 또 하나의 핵심 산업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제도적인 지원일까? 인공지능이라는 영역과 인공지능 신뢰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생태계가 있어야지 자생할 수 있고 그 생태계는 인력, 지원 기업들, 수요 기업들, 제도와 여러 지원책들,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야 되겠죠. 국민이 건강하려면은 좋은 의사와 양쪽으로 좋은 의사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고 좋은 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지성을 갖추려면은 선생님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 서비스가 체계화가 돼야 될 것 같죠. 인공지능 신뢰성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좋은 기업들이 많이 형성이 되려면 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컨설팅 기업들도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15년 전에 과기부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들이 정말 많은 컨설팅 기업들을 양성을 했고 그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을 지원을 해준 거죠. 그 공학센터가 없었다라는 오늘의 저희 싱크포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400여 개의 기업을 지원을 하면서 누적된 그 축적된 경험들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산업에 이바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에 뭐 제가 기억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매달 모여서 본인들이 지원한 기업들에 대한 각 산업의 특수성들을 공유하고 그걸 다시 지식화하고 다시 산업에 적용하면서 계속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한 형태로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뢰성 분야에 저희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장만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유입되고 이 기업들이 발전해서 결국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은 결국 우리가 그리는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AI 신뢰성 분야에서 글로벌 브랜드, 코리아 브랜드 같은 거죠. 적어도 한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혹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의 첨단 기술 경쟁력은 단순히 인공지능의 성능상의 스펙이 아니라 얼만큼 사회가 수용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저는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내적 어떤 생태계도 중요하고 역량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다 온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기술 교류를 하고 싶은 분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 없어요. 앞에 계신 뭐 KTL 정도, 그 다음 한국정보통신의 TTA 정도, 그리고 한두 기업 정도 있지만 더 깊이는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저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트레인이라고 해놓은 건데 기차죠. 트러스워시 AI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해서 그런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태동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회사가 제일 많이 준비를 한 건데 그냥 저희는 베푸는 형태의 활동만 하는 것 같다. 저희도 좀 더 얻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 국내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됐으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열심히 고민한 거 그냥 해외 기업들한테 다 퍼주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거에 보시면은 그 원시 시대 때 불이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을 보고 다들 환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악마라고도 했을 거고 위험하다라고 했을 거고 그런 걸 다룬 사람은 뭐 처형하지도 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제가 그분들을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는 거지만 분명히 처음부터 환영하진 않았을 것이다. 전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그래요. 다 나왔을 때 무언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지 처음부터 환영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는 산업은 그런 위험을 극복하는 올바른 제도와 장치들을 만들어 해오면서 온 거죠. 지금 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과 밤의 경계가 없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지구촌을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문명의 시간, 문명의 공간이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신기술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우리도 문명인 수준의 약간 인식의 전환도 돼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지만 그게 두렵다라고 해서 도입하지 않으면 조선왕조의 태연기를 한 번 더 겪는 게 될 거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인간한테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축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올바른 법과 제도와 정비가 우리 후손들한테 훨씬 더 윤택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네, 정부에서 할 일이 확실한 게 있는 거죠. 자생할 수 없는 생태계를 열 수 있는 초기에 어떤 과감한 결단, 그리고 지원, 그리고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수능 보신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자제분들께서 수능을 보신다고 한다면 꼭 합격하라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